창현이에게 친모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도. 저는 잡고 있던 문 손잡이를 놓치며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또 다른 친모라뇨. 황혼의 불같은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나이 52살, 저에게는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15이었던 그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땅끝마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땅끝마을은 그 이름처럼 정말 육지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항상 코끝을 스치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자장가였던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죠. 지붕은 낡아서 비가 오면 군데군데 물이 샜고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부였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배를 타셨죠. 요즘같이 여자가 배를 타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 형편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셨죠. 어머니의 손은 바다 일로 늘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으로 저를 쓰다듬어 주실 때면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형제가 없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었죠. 학교 친구들이 형제끼리 싸우는 이야기를 하면 가끔 부러울 때도 있었지만 크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쏟는 사랑이 너무 컸거든요.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먹고 나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오늘 잡은 고기 이야기, 파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갈매기들이 어떻게 날았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거칠고 큰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시곤 했죠. 창현아,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마을 벗어나야 한다고. 바다에서 고생하는 삶은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리 말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시고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셨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공부는 재미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집에 오면 어머니는 금방 알아채셨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제 얼굴만 봐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부엌으로 가서 밀가루 반죽에 설탕을 넣어 전을 부쳐주셨죠. 간단한 간식이었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제 옷은 대부분 동네 형들이 입던 헌옷이었고 신발도 몇 번씩 기워 신었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사야 할 때면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작은 지갑을 꺼내셨죠.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제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조금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창현아, 너는 우리한테 가장 큰 선물이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부모님이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학교를 좋아했습니다. 공부가 재미있었고 선생님들도 저를 예뻐해 주셨죠.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셨고 상장도 받았죠. 그날 저는 뛸 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저 1등 했어요라고 말이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후다닥 달려오셨죠. 상장을 보시고는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시더니 볼에 뽀뽀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자 어머니는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창현이가 1등 했대요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셨지만 제 상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죠. 잘했다, 창현아.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우리는 특별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오셨거든요. 평소에는 생선이나 나물 위주였는데 그날은 고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주 한 잔을 하시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셨고 어머니는 계속 제 밥그릇에 반찬을 담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족했으니까요. 우리 집 앞은 바로 바다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 작은 길을 건너 바로 방파제가 나왔죠. 저는 학교가 끝나면 자주 그곳에 앉아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수평선 너머로 작은 배 한 척이 나타나면 그게 우리 부모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그때마다 손을 흔들었고 부모님도 멀리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배가 도착하면 저는 달려가 밧줄을 잡아드렸고 부모님은 피곤한 얼굴로도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바다는 날마다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날은 잔잔하고 고요했고 어떤 날은 파도가 거칠게 일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무섭지만 아름답다고, 위험하지만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우리 가족한테 특별한 존재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삶 자체가 바다였으니까요.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겠다는 꿈을 꾸었죠. 부모님도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창현이는 꼭 성공할 거라고, 우리 자랑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를요. 제가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죠. 부모님은 그날도 새벽에 배를 타고 나가셨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어머니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창현아,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라고 말씀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아버지는 이미 배 준비를 하러 나가신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빨리 들어와라. 밖에서 놀지 말고요. 저는 네라고 대답하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할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죠. 점심때가 되자 정말 억수같이 비가 퍼부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습니다. 저는 교실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파도가 거칠게 일렁이고 있었죠. 부모님 괜찮으실까 걱정이 되었지만 곧 안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수십 년간 바다에서 일하신 베테랑이셨으니까요. 이 정도 날씨는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과학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그리시며 설명하고 계셨죠. 저는 공책에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셨고 숨을 헐떡이고 계셨죠.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셨고 곧이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창현 학생, 잠깐 나와 보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를 애써 참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고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이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셨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평소 밝은 분이셨는데 그날은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그분의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요. 이장님은 한참을 말을 못 하셨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시더니 결국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현아,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 아빠가 그 다음 말들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몇 가지 단어들만 파편처럼 귀에 박혔죠. 배가 뒤집혔다고, 파도가 너무 높았다고, 둘 다 찾지 못했다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장님이 얼른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멀쩡하셨던 부모님이 이제 없다니요. 이장님이 저를 교무실로 데려가셨고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비는 계속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차창밖 거칠게 요동치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죠. 저 파도가 부모님을, 집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모님 침대에 주저앉았을 때 이불에서 부모님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사흘 후 겨우날이 개고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나흘째 아버지 시신을 찾았고 이틀 후 어머니를 찾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을 회관을 급하게 꾸민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선생님 몇 분이 전부였죠. 이상한 건 친척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고아 출신이라고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라셨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도 저처럼 혼자였구나, 의지할 사람 없이 살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5살짜리가 부모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흘째 발인을 했고 마을 뒷산 공동묘지에 부모님을 나란히 모셨습니다. 흙을 덮는 순간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부모님을 다시는 볼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컸습니다. 며칠을 먹지도 씻지도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바다가 미웠습니다. 부모님을 앗아간 바다가 증오스러웠죠. 일주일쯤 지나 이장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창현아, 이제 내 앞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고아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친척도 없는 고아였죠. 부모님처럼 저도 고아가 된 거였습니다. 도시에 괜찮은 고아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먹고 자고 학교도 다닐 수 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이장님이 고아원 담당자를 데려오셨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고아원에 가기로 한 날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집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가 아끼시던 시계, 어머니가 늘 쓰시던 화장품, 제 어릴 적 사진들이 담긴 앨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추억 속에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방파제에도 나가봤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서서 바다를 바라보던 그곳에 혼자 섰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고아원에 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부모님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시도 부모님과 떨어져 본 적 없던 제가 이제는 영원히 떨어져야 한다니요. 차라리 저도 그날 부모님과 함께 배를 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분명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살아서 잘 자라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마을을 벗어나라고 하셨던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아원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이장님이 오시기로 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봤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죠. 그때였습니다. 집 앞으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장님 차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죠. 이 가난한 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아저씨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나이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천천히 걸어오셨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셨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멈추시고 또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으셨습니다. 내가 창현이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창현이에요. 그 아저씨는 한숨을 쉬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친구다. 장례식 소식을 뒤늦게 들었어. 미안하구나. 아버지 친구요?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서 들은 적도 없었죠. 고아원에 간다며? 그럴 필요 없어. 나랑 같이 가자. 경기도에 우리 집이 있어. 거기서 같이 살면 돼.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요? 저 아저씨를 모르는데요. 내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창현이를 부탁한다고. 약속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타고 몇 시간을 달렸어요. 처음 보는 풍경들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복잡한 도시. 땅끝 마을과는 너무 달랐죠. 경기도의 큰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5층 집은 우리 집보다 몇 배는 컸어요. 아저씨의 아내분이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죠.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부모님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맛있었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들.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 게 실감났죠.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바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저씨랑 아줌마는 친절하셨습니다. 필요한 것 없냐고 물으셨고 옷도 새로 사주셨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어요. 의무감 같은 게 느껴졌죠. 일주일 후 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큰 학교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소개하셨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업을 들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부모님 생각만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외로웠어요. 아줌마께서 간식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혼자 간식을 먹고 숙제를 했습니다. 가끔 밤에 부부가 대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현이를 언제까지 키워야 하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들이었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명문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아저씨랑 아줌마는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사진 앞에 합격 통지서를 놓았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해냈어요. 대학은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아저씨는 학비를 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계속 집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업이 갑자기 휴강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시간에 집에 돌아왔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참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저씨와 아줌마가 들어오시는 소리였어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줌마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현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고 학교도 들어갔으니 이야기를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제 이름이 나와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너무 일러. 학생이잖아. 졸업하면 이야기해주자. 그래도 지금 창현이 엄마, 아니 형님이 아프시잖아요.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현이 엄마라고요? 형님이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래, 알아. 누나가 많이 아프다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창현이한테 말하면 아버지는 회사 경영을 맡기려고 자꾸 보자고 하시네요. 창현이가 손자라는 걸 아시니까요. 손자라고요? 제가 누구의 손자라는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누나가 부탁해서 데려온 거잖아. 아저씨의 누나가 저를 부탁했다고요? 그럼 아저씨는 제 외삼촌이라는 건가요? 그래도 창현이한테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 친엄마가 누군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친엄마라고요? 그럼 저를 키워주셨던 분들은 친부모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창현이가 아직 너무 어려. 충격이 클 거야. 어리긴요. 이제 20살인데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게 해줘야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친부모가 아니었다니요. 그럼 저는 누구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번 주말에 창현이한테 이야기하자. 그리고 누나 병원에 데려가고. 잘 생각하셨어요. 창현이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형님도 아들을 보고 싶으실 거예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고 나갔죠. 거실에 앉아 계시던 두 분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현아, 내가 집에 친엄마라고 하셨죠? 제 친부모가 따로 있다고요? 저를 키워주셨던 분들은 친부모가 아니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저씨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앉아라, 창현아. 이야기해 줄게. 원래 주말에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알게 되다니.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두 분도 마주보고 앉으셨어요. 그렇게 제가 몰랐던 숨겨져 있던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야기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평창동에 있던 큰 저택 이야기야. 평창동이요. 그래. 거기에 부잣집 회장님 댁이 있었어. 우리 아버지 집이었지. 그 집에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어. 딸이 우리 누나야. 나보다 5살 위였지. 누나가 19살이 되던 해였어. 대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지. 아저씨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였어. 누나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거든.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셨어. 당장 갖다 버리라고 소리치셨지. 갖다 버리라고요? 그래. 낙태를 하라는 거였어. 하지만 누나는 거부했어. 절대 안 한다고 버텼지. 결국 아버지는 누나를 집에 가뒀어. 외출도 못하게 감금시켰어.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면서. 아저씨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셨어. 아이가 나오면 당장 해외로 보내버릴 생각이었지. 그러면 누나가 평생 찾을 수 없을 테니까. 누나는 그게 너무 두려웠어. 아이를 평생 못 볼까봐 겁이 났던 거지. 그래서 친한 가정부 언니한테 부탁을 했어. 가정부요? 그래. 우리 집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었어. 누나랑 친했지. 30대 부부였고 아이가 없으셨어. 누나가 그분한테 매달렸어. 아저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제발 한국 안에 있는 고아원에다가 맡겨주세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꼭 찾으러 갈게요. 해외로 보내면 절대 못 찾아요. 누나가 그렇게 울면서 부탁했대. 가정부 언니는 안쓰럽게 생각하셨던 거야. 그래서 결심을 하셨지. 아가씨, 제가 이 아이 키울게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저 땅끝말로 가서 키울 테니 꼭 16살이 되는 해에 찾으러 오세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너를 낳았어. 집 안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가정부 부부가 너를 빼돌렸어. 아버지 몰래 말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를 키워주신 분들은 처음부터 제가 누구인지 아셨던 건가요? 저는 정말로 아버지한테는 아이를 해외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어. 아버지는 그렇게 믿으셨지. 그동안 가정부 부부는 짐을 싸서 땅끝마을로 떠났어. 그래. 30대 가정부 부부가 너를 그렇게 키우셨어. 자주 연락을 할 수는 없었어. 혹시라도 아버지가 알까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편지로 이야기를 나눴지.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편지에 담아 보내셨어. 누나는 그 편지를 받는 날만 기다리며 살았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내가 15살이 되었어.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거였지. 16살이 되기 전에 찾으러 가겠다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였어. 그런데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나러 가기 1년 전이었어. 내가 15이 되던 해에 너를 키우시던 양부모님이 바다에서 돌아가셨어. 배가 뒤집혀서 말이야. 누나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어. 너무 큰 충격이었지. 그분들이 돌아가신 것도 슬펐지만 내가 혼자 남았다는 게 더 걱정이었어. 그래서 아저씨가 오신 거였군요. 그렇지. 누나의 부탁으로 내가 급히 내려갔어. 누나 대신 내가 너를 데려와야 했으니까. 누나는 그때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거든. 나는 아빠 친구라고 말했지. 사실은 내 외삼촌이었지만 그렇게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 그런데 결국 할아버지까지 알게 되셨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데려와서 키우고 있다는 걸 말이야. 아줌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처음에는 화를 내셨어. 하지만 결국 인정하셨지. 창현이가 손자라는 걸. 회사 경영을 물려주고 싶어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었던 거야. 창현이한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나. 형님은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회장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고. 그런데 작년에 누나가 쓰러지셨어. 암이었어. 말기였지. 의사가 말했어. 오래 못 사신다고. 아저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창현아, 누나를 만나줄 수 있겠니? 이번 주말에. 병원에 같이 가자. 누나가 너무 보고 싶어 하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왜 저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건가요?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나요?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신 건가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가 저를 속인 것 같았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지금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창현아, 아저씨가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달려가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지갑, 부모님 사진,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땅끝 마을이었습니다. 5년 전 저희 집이 있던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표를 끊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땅끝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낯익은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5년 전 그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본 집이었습니다. 그대로였어요. 나왔던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어요. 마당에는 잡풀들이 허리까지 자라올랐습니다. 저는 잡초를 헤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밥을 먹던 식탁, 아버지가 앉으시던 소파, 어머니가 서서 요리하시던 부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 셋이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 친부모들이 아니라니.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왜 이렇게 보고 싶은 걸까요? 저는 부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향기가 남아 있었어요. 분명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어딘가 보관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찾아봐야 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옷장도 열어봤습니다. 침대 밑도 뒤져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옷장 구석에서 작은 함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어요.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창현이에게. 벌써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창현이에게. 엄마의 심장, 그리고 엄마의 모든 걸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아들 창현아. 엄마는 창현이가 이 편지를 안 보기를 바라고 또 바란단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남겨놓을게. 엄마는 내가 16살 되는 해에 너에게 꼭 직접 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상황이 꼭 그렇게 흘러갈 수 없는 거 알기에 이렇게 미리 편지를 남겨놓는구나. 창현이가 엄마 아빠 품에 처음으로 안긴 날, 엄마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해.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어. 엄마는 그때 느꼈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창현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기로. 엄마 아빠의 30대는 온통 우리 창현이로 가득 찼단다. 내가 처음 걸음마를 하던 날,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학교에 처음 입학하던 날. 그 모든 순간순간이 엄마한테는 기적 같았어. 사랑하는 창현아, 너에게는 너를 낳아준 친엄마가 따로 있단다. 비록 너를 키워주진 못했지만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 분이셔. 어쩔 수 없이 너를 보내야만 했던, 그리고 너를 이렇게라도 지키고 싶었던 너의 친엄마를 너무 미워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분도 너만큼이나 아파하셨을 거야. 어쩌면 너보다 더 많이 울었을 거야. 1년에 한 번 엄마가 보내는 편지를 받으실 때마다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을까. 창현아,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내가 상처받았을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아려오는구나. 우리 아들은 행복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는데. 창현이가 친엄마를 조금이나마 마음으로 용서가 된다면 그때 한 번쯤 만나봤으면 좋겠어. 그분도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 그리고 이 못난 엄마 아빠는 가끔, 아주 가끔 한 번만 생각해줘. 너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던 엄마 아빠를 말이야.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창현아. 엄마 아빠가 많이 부족한데 티 없이 맑게 자라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사랑해. 엄마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제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친부모가 아니라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이분들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온 삶을 바쳐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친엄마도 저를 사랑하셨던 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을 둘러봤습니다. 부모님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을 말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 아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편지는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터미널로 갔습니다. 경기도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친엄마를 만나야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야 했습니다. 용서를 해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저는 가슴의 편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의 편지. 저를 사랑했던 두 분의 마음이 담긴 편지. 그 편지를 품고 저는 경기도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촌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창현아, 무사히 돌아왔구나. 네. 삼촌,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삼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니? 네. 만나 뵙고 싶어요. 삼촌이 제 어깨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고맙다고, 잘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가자. 누나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만날 분, 저를 낳아주신 분, 어떤 얼굴일까, 어떤 목소리일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삼촌과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삼촌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암 투병 중이라 살이 다 빠지셨던 거였습니다. 머리도 항암 때문에 다 미러 스카프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마른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창현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네, 저예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말 창현이구나. 이렇게 컸구나. 울음을 참지 못하시고 계속 우셨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뭘 좋아하는지,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계속 웃으셨습니다. 양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었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편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또 우셨습니다. 고마워. 그분들이 너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엄마는 피곤해 하셨습니다. 삼촌이 이제 그만 나가자고 했습니다. 또 올게요, 엄마. 그래, 꼭 와. 엄마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이분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평창동 저택에 갔습니다. 큰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나이가 드셨지만 엄청 근엄하고 무서워 보이셨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창현이로구나. 네, 앉아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한참 쳐다보셨습니다. 나는 널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지. 하지만 우리 집에 피가 자식들 말고는 없단 말이야. 딸은 아프고 아들은 경영에 관심이 없어. 손주인 내가 배워서 이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버려놓으시고 왜 이제 필요할 때가 되니까 절 찾으시나요? 뭐라고?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어나 나왔습니다. 뒤에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치셨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를 찾아뵀습니다. 대화하고 수다 떨었습니다. 제 일상을 말씀드렸고 엄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2번째 방문했을 때 엄마는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친구들은 많니? 네, 몇 명 있어요. 여자친구는?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웃으셨습니다. 3번째 방문했을 때는 엄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어떤 소녀였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4번째 방문했을 때 엄마는 더 말랐습니다.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면 항상 웃으셨습니다. 5번째 방문했을 때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저도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삼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하셨습니다.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나지 않았던 눈물이 이제야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더 일찍 올걸. 더 자주 올걸. 삼촌이 제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함께 우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회사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절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답례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딸의 영정사진을 보시며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사흘 후 발인을 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공원 묘지로 갔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관을 땅에 묻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는 저를 올렸습니다. 살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양부모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생각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삼촌 부부가 와주셨습니다. 축하한다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되었지만 설렜습니다. 회사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야근도 많았고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나만의 길을 가겠다고. 퇴사를 했습니다. 상사들은 말렸습니다. 아까운 인재라고, 더 있으면 승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창업을 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직원은 3분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객도 없었고 매출도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첫 계약을 따냈을 때 기뻤습니다.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저희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객이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저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되었고 20명이 되었습니다.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이제 제법 규모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넘었고 매출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 즈음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회사 고객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당당했습니다. 말도 잘했고 웃음도 예뻤습니다. 저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커피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 저녁을 먹고 주말에 영화를 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그녀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끝 마을에서 자란 이야기, 부모님을 잃은 이야기, 친엄마를 만난 이야기,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고,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1년 후, 저는 그녀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바닷가였습니다. 땅끝 마을 근처의 해변이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삼촌 부부가 와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장에 양부모님 사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진도 함께 놓았습니다.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이해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도 아내를 온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2년 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 작은 생명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양부모님이 저를 처음 안으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까? 엄마가 저를 처음 안으셨을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 딸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3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10년 후 저는 중견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땅끝 마을로 갔습니다. 옛집이 있던 그 땅을 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던 땅이었지만 다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사랑의 집. 양부모님이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것처럼 이곳의 아이들도 사랑받으며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고아원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님의 묘를 좋은 곳으로 이장시켜 드렸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부모님이 좋아하셨을 그런 곳으로요. 엄마 묘도 함께 모셨습니다. 양부모님과 함께 계시게 했습니다. 세 분 모두 저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지금 52살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알아서 잘 굴러가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고아원에 자주 갑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놉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어린 시절의 제가 생각납니다. 집에서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자랍니다. 아이들에게 자주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요. 벽에 걸린 양부모님 사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얘들아, 저분들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야. 아이들은 사진을 보며 물어봅니다. 어떤 분들이셨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셨고, 아빠도 그분들을 정말 사랑했단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셨던 이야기, 매일 아침 저를 깨워주셨던 이야기, 방파제에서 함께 바다를 보며 꿈 이야기를 하던 기억들. 그 모든 행복한 추억을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아빠처럼 너희도 사랑하실 거야.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저는 가슴 속 깊은 곳에 간직한 편지를 생각합니다. 엄마가 남긴 그 편지를요.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엄마도요.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